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6장 정부 지출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볼 거예요. 자,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걸 우리가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경제를 조정하게 됩니다. 특히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안정화 정책을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해요.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전 학파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닥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가 개입해봤자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재정 정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재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케인즈 학파와 가만히 냅두는 게 낫다, 가만히 놔두되 만약에 꼭 필요하면은 이렇게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장치를 빌트인 하는 게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 그렇게 해서 볼 거예요. 그러한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네, 거기 재정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정부는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당연한 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방이나 치안이나 소방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공공재를 생산,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거래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아니, 시장에서 누가 깍두기가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누가 밥을 제공하는 식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잘 체결되고 이행이 되었는가? 네, 요거를 정부가 지켜보게 되고요. 또 더 나가서 거래와 경쟁이 공정하게 되었는가? 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부가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재를 제공하고 계약과 공정경쟁, 이런 것들이 다 공공의 욕구를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그러한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하면은 파이낸스라고 얘기해요. 파이낸스라는 게 뭐야? 금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금융, 이게 자금의 융통이라고 그랬죠. 돈을 조달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융통해서 쓰는 걸 얘기해요. 근데 주체가 누구다? 정부.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재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재원 조달하는 자금을 세입이라 그러고 정부가 쓰는 것을 세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세입, 주로 이제 세금을 때려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쓰는 것을 세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입과 세출, 이게 바로 정부의 활동이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꾸려나가는 국가 경제 살림살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정부의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각해서 편성된 예산을 본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짰어. 이렇게 정부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짰는데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거야.
천재지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새롭게 짠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개념 잡으시면 우선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의 재정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하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특별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국회 심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다가 완전히 뻥 하고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집행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요, 의결된 후에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 회계라는 말이 있고 특별 회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국방, 교육, 일반 행정, 공공사업 등 중앙정부의 통상적인, 일반적인이라고 보시면 돼.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과 수입을 나타낸 회계가 일반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 회계는요 말 그대로 특별한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통상적인 이게 일반이라는 얘기고요, 특별한 그게 특별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지출, 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게 요즘이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갑자기 풍년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여러 가지 중요한 통신 관련된 그런 사업들 관리하는데 통신사업 관련된 그러한 회계가 특별회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된 사업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과 수출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산인데 예산은 일반 회계, 일반 예산 회계, 특별 회계 예산 뭐 이렇게 짤 수 있고요. 기금은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조금 더 자율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입 세출 예산과 별도로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준조세라고 얘기해요. 준조세 또는 한국은행 차입 국채 발행. 그래서 준조세랑 위에 조세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속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거야. 그런 방법을 우리가 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 동의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좀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은요. 어떤 겁니까 하면 그냥 요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중도 크고요. 그리고 예산 통일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가능한 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잖아. 이게 많을수록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산 통일의 원칙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능한 한 예산은 하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집행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산 통일의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특별회계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재량 여지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세입, 세출, 그리고 보전 재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 여기 경상 수입과 자본 수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세 번째 단락에 경상 수입은요. 두 번째 줄 다시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 사회 보장 기여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조세 수입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네 번째 줄이네요. 조세 수입은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국민경제로부터 경제로부터 네,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편익의 원칙도 있지만 뭔가 야, 세금 내. 정부가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세를 징수하는 조세를 부과해서 얻게 되는 수입을 조세 수입이라고 합니다. 세외 수입은 뭡니까? 라고 하면 조세 이외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수수료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거기 입장료 그리고 벌과금 이런 거 있죠. 요게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각종 벌과금 네, 이런 것들이 조세 이외의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보장기여금은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여금을 말하게 되고요. 국민연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의 뭐 확대 실시, 고용보험 제도 실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회보장기여금을 점차 증가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본 수입은요. 정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도 건물이 있고요. 정부가 보유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를 판매한 대가로 들어오게 되는 게 자본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출, 이게 재정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죠. 자, 경상지출은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자 지출, 경상 이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하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이죠. 자, 경상 이전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가계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들의 가계가 힘들 때 가계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또 정부는 정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또 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게 또 보조를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경상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영리단체, 영리단체가 아니야.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비영리기구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전과 관련된 거는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본 지출이다라고 하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든가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 지출 같은 것들이 거기 해당하고요. 그냥 이거 가볍게 보세요. 그냥 살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융자는 국민들에 대해서 집을 사는데 돈이 또 많이 부족하잖아. 저소득계층들에게 주택기금을 융자한다거나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 제조업이. 근데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약간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정부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농어민 융자,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 등 말 그대로 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상수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조세가 제일 비중이 좀 크고요. 쓰는 거, 세입 관련해서는 이건데 세출 관련해서는 경상지출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수입과 주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과의 차이를 우리가 재정 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텍스잖아. 이게 쓰는 거 우리가 G라고 할 거야. 얘는 T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수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재정 수지는 정부가 돈을 텍스로 조세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재정이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재정이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재정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재정 적자인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늘상 정부도 돈이 없어요. 우리 가게도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돈 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재정 적자인 경우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예, 그게 이제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있다라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야. 한국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줄래? 이렇게. 돈 좀 찍어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공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본드를 발행합니다. 이 본드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면은 요거는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빌리는 거고 해외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적자가 상태가 되면 재정 적자가 되면 이거를 돈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정의 범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정의 범위는 재정 통계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그리고 여기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금융 부분을 제외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재정수지다라고 하면 비금융 공공부문을 뺀, 그러니까 금융 부분을 뺀 공기업인데 공기업에 보면 금융공기업이 있잖아. 많이들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금융 부분이 아닌 공기업이요. 그래서 금융기업이 아닌 비금융공기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요 세 개의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합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마지막 제줄에 IMF에 속한 회원국들은 뭔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민간 부분이 있고 금융 공공 부분이 있는데 얘는 뺀다고 그랬어.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에서는. 그래서 재정은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비금융 그리고 공공 부문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금융 공기업과 일반 정부.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네, 이렇게 구성돼 있고 중앙 정부의 재정은 앞에서 본 예산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기금.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로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가볍게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재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요. 손이 보이잖아. 이 제 손 아니에요? 비슷한가요? 아무튼 제 손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직접 보이는 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정부의 본질적인 특징은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조직이다. 예,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 강제하면 이제 깍두기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싫어하는데 막 강제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그게
허용이 돼요. 법으로. 그래서 그래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그 강제력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 그래서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손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손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자, 손을 가지고 네, 거기 보시면 조세와 공채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텍스와 본드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재원을 조달하게 되고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서 자, 공공재 생산을 한다거나 공급 또는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요.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 소득 분배 정책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정부 재정의 3대 기능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 배분 기능, 약간 요게 효율성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요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 분배 기능, 요게 이제 공평성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이게 경제 안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 기능 거기 나와 있는데 이 자원 배분 기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거랑 거기는 공급한다는 걸 좀 다르게 봤어요. 근데 그냥 같게 보셔도 돼. 근데 뭐 살짝 내용만 보시면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옛날에는 심판의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고 정부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민간 부분에게 생산을 맡기는 거야. 왜냐면 정부가 생산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야, 돈 될 테니까 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기업에게 네가 대신 생산해. 대신 내가 생산 받아서 돈 줄게. 그 다음에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해서 생산한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것을 공공재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 완전히 기업과 똑같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엔 순수 시장 경제에 가깝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 공평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평성 얘기는 아시겠지만 세 번째 줄에 있듯이 공평한 분배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공평하냐? 오케이, 공평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평성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학자들도 생각이 다 다르겠죠. 거기 보시면 조세나 정부 지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을 직접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아니면 각각의 생산 요소의 가격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세금을 때리게 되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지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싸게 해준다거나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과 소득 분배 기능은 서로 두 개가 상충 관계에 빠집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걸 더 할 것인가? 사실 공평성을 달성하면서 효율성의 상실,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과 성장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 줄에 밑에 보시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주기적인 경기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경제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발생하죠.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문제인데 언임플로이먼트인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또 심화되면서 국제 수지가 적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안정을 이루는 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은데 불균형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 균형.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제 수지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 경제 성장까지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정부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부의 재정 규모는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GDP에서 정부 지출이라 할까?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자꾸 커져요. 뭐 바그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복지 관련해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이렇게 있는데 경상지출은요,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부도 공무원들 무슨 책상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거를 공공 비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국공채 발행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이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경상이전, 또 경상이전은 이제 노인에 대한 사회 보장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경상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본지출이다라고 하면은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한다거나 자산 취득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이 바로 SOC이잖아요.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댐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의 토목공사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항만을 만든다거나 뭐 비행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지출 비용을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융자는요. 순융자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각종 기관에게 융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정부야, 나 돈 없어 죽겠는데. 그래, 너 해. 그리고 이제 얼마 회수하겠죠. 그래서 순자가 붙었으니까 융자금 빌려준 거에서 회수하게 된 거를 뺀 그걸 이제 순수한 융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 정부의 자본 지출 또는 투자 지출 이런 것들은 정부 지출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국민소득에 대한 특히 요거 있잖아요. 공공재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로, 항만, 두 번째 줄에 통신,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발판이 되는 거죠. 민간의 기업들이 경제가 쫙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도로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로지스틱이 돼 있지 않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요. 거기 마지막 제출 보시면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지출 이런 것들은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이제 집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LH공사 그런 데서 임대를 해주는 거야, 저렴하게.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정부의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이전 지출 같은 거 뺄 거야. 이전 지출은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재정할 때 이전 지출은 제외할 거예요. 이전 지출 빼고 순융자 이것도 뺄 거야. 순융자도. 왜요? 이거는 뭔가 생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 경제와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뭔가 생산과 관련된 게 사실 우리가 GDP 가치를 창출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고 나머지들을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에 영향은 미칩니다. 뭔가 대가로 생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러한 유순융자나 이전 지출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에서는 제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재정 수지는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차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정부의 재정 수지는 G-T 해도 되고요. 이거 그때그때 봐야 돼. T-G라고도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재정 흑자가 되겠죠. G-T라고 하면은 얘가 0보다 작아야지. 얘가 흑자인 거야. 얘가 흑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넘겨요. 넘기게 되면 들어오는 게 쓰는 것보다 커요. 이게 이제 흑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균형이 바람직한데 재정이 흑자가 될 수 있고 적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울고 있지?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이제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정부의 예산 제약식, 우리가 이제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세 들어오는 만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자 재정 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고전학파 쪽에 해당하는 예전 경제학자들은 이게 균형 재정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대공황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 좀 커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조세 수입은 크지 않은데 쓸 때는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일반적이 됩니다. 적자가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케인즈 쪽에서는 야, 적자가 일반적인데 그거 나쁜 건 아니야. 특히 대공황이라는 게 경제가 불황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는 재정 적자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언젠가는 갚아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 단락 거기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는데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채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서 이거 누군가 갚아야 되니까 미래 세대가 이제 부담을 줘야 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져요. 여러분들이 뭐 갚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초등학생들, 뭐 유치원생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야. 부모 세대가 적자로 막 생활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빚을 냈는데 그거를 후세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국가 전체가 뻥 하고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 재정이 요즘은 바람직한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요. 적자가 바람직한 건 아닌데 뭐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빚을 내서 차입을 해서 뭐 집을 사거나 뭘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 빚 내는 게. 근데 그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과도한 부채는 이게 이제 나중에 커다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출과 조세 같은 거 외생적인 변수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변했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